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강한 군사 타격을 예고한 뒤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이란과 대화의 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안 되면 공격하겠다는 발언도 동시에 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보다는 경제 공세가 테헤란 정권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가 이란의 경제 위기가 깊어진다는 징후를 하고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메시지 전환 패턴의 시각에서도 보여준다고 저는 이 기사를 그렇게 봤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에 있어 한계와 제한 때문에 이란 공격을 멈춘 것인지가 화두인 지금 미국의 군사력 비축부는 위험 수위인지 이 점은 또 BBC 방송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란이 멜라니아 트럼프와 베런 트럼프 암살 위협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갑자기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장례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장례식은 그레이엄 의원이 살아생전 지지했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맹렬하게 지지했었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참석을 하고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이 회담이 장례식보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가 대법원에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과 반대 방향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적인 대결을 예고하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는 어제도 10% 내려갔고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최근 반토막이 났습니다. 본인이 전 조만장자라고 농담 비슷한 진담을 말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이 지난해 25%가 줄어들었고 2026년 올해 초 자료도 이 같은 감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캐나다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대한 여행이 줄어든다는 것이 전에는 느낌으로 부분적인 말로 지금은 자료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단이 회의 도중 프랑스 발언에 반발을 해서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일부 행동을 북한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여전히 미국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화도 한다고 하고 공격도 한다고 하고 하는 거죠. 이란과 외교적인 어떤 그 대화 이런 돌파구를 마련할 좋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우리 추가 협상 안 한다. 이란의 외무부의 대변인이 한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 분위기에서 그런데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대화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또다시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복귀할 거야. 지금 군사행동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금, 토, 일, 월. 나흘 중단됐는데 대통령이 이란과 굉장히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아니라고 하고 지금 계속 그 말만으로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시오스가 또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상이 얼만큼이나 더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시간이 많지 않다? 빨리 진행되거나 아니면 아예 진행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가 또 다른 데서는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발사한 드론을 파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한 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군인들이 화가 났는데요. 국방부가 펜타곤이 이란 전쟁 그 사상자를 이란 전쟁에서 숨진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한 게 아니라 해외 작전 해외 오퍼레이션에서 숨졌다. 이렇게 되니까 군인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숨졌다는 마지막조차 남기지 못한다는 거야?
참전 용사들이 너무 무례해 하고 반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7월 7일부터 숨진 용사들은 지금 해외 작전 중 숨졌다. 이런 것을 새롭게 도입을 한 겁니다. 이란 전쟁에서 숨졌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면은 뭐 국방부나 백악관도 할 말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전쟁 권한법을 또 들고 나왔네요. 1973년도에 만들어진 전쟁 권한법이 의회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기간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60일 안에 군사작전을 끝내도록 요구를 하죠. 그리고 미국 의회가 이걸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60일이 지났잖아요. 이란 전쟁을. 더 이상 그것을 전쟁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의회에 얘기하지도 않았고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마구 불만을 하다가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외 작전으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사망자가 몇 명인가 사상자가 몇 명인가 결국은 이제 사상자 숫자를 줄이려는 시도로도 보고 참전 용사들은 뭐 다 이것저것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어쨌든 사람이 태어났다, 숨졌다,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 숨졌다. 그 마지막 숨진 그 상황조차도 또렷하게 인식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하고 이제 미국에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7월 7일부터는요. 이라크, 보스니아, 코소보에서 전투 임무를 마친 해군 그 소장 마이클 스미스가 하는 얘기예요. 7월 7일부터 이렇게 사상자 숫자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정도로 하면서 해외 작전에서 뭐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엄청나게 가족들에 대해서도 무례한 것이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란 전쟁에서 숨졌으면 전쟁에서 숨졌다고 얘기를 해야지. 전쟁이 휴전 중이라도 전쟁 휴전 중인 건 그건 이란 전쟁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근본에 관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악시오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자주 하잖아요. 악시오스가 또 특종 비슷하게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 악시오스가 보도를 하는데 미국의 관계자들은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게 그 폭탄으로 군사력을 쓰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거 맞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어떠한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이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온건파는 경제적인 거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 지금 딱 쥐고 있는 강경파는 돈 중요해.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야. 핵 문제도 그렇고 복수라는 거 있잖아요. 복수 이것도 그렇고 돈만으로 무조건 다 될 수는 없어. 하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이건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 미국에서는 그렇다면 왜 지난주까지는 대통령이 이란을 강력하게 응징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합참의장도 그렇고 현지에서 지휘하는 지휘관도 그렇고 이거 무기가 모자란다. 요격기가 모자라고 그리고 해봤자 더 이상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봤자 이거는 뭐 미사일 한 대 만들려면 5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것은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걸 계속 별 효과도 없이 낭비를 할 필요가 있어? 없는데 비축분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쓰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니까 경제 이게 제재가 훨씬 심각한 거야 라고 그쪽으로 지금 패턴을 돌리는 뜻도 있다. 물론 그게 맞기도 해요. 이란의 경제적인 것이 너무 중요한 것도 맞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뭐 다 없애버린다고 기간시설까지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은 일반 뉴스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 뉴스 뒤에 행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악시오스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시오스가 보도하기는 행정부 내에서는 지금 이란이 오일이 그 오일 수출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하는 나라인데 이걸 지금 미국이 휴전에 협정을 할 때 풀어줬다가 다시 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경제 위기가 깊어진다. 이거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이 더 많이 견딜 수 있느냐. 말하자면 그 압정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쿠션이 많으냐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냐. 미국 사람들은 가솔린 값 조금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또 선거로 이걸 또 보여줘야지 되는 시기가 3개월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에서 며칠 빠지잖아요. 이틀인가.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 이게 너무 힘들어도 이란이 더 견딜 수 있는 여지가 많아라고 이건 이란 전쟁 시작했던 처음부터 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야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사람들이 폭격을 멈추기를 원하고 돈을 원합니다. 이란 사람들이 폭격 멈추기를 원한 건 전쟁 데이 1부터 그랬습니다. 정말로 돈을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은 또 며칠 전에 Foreign Policy에 기고문을 썼던 민주당 출신의 전문가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또 뭐 공격을 한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악시오스는 그 같은 행정부의 말을 받아서 지금 써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시오스가 요즘에 대통령과 인터뷰도 자주 하고 어떠한 다른 매체보다 빨리 정보 같은 것을 얻어서 특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속보성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행정부에서 받아서 이걸 이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악시오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새롭게 행정부가 폭격보다는 돈을 원해 하는 걸 행정부가 처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걸 악시오스도 알면서 이제 이 같은 보도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틀린 얘기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맞는데 행정부에서 지금 패턴을 바꾸고 있는 거다. 외교 쪽으로. 그러나 그쪽으로 가도 길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나 그쪽으로 가나 길이 없기는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만, 카타르, 파키스탄 중재국들이죠. 이런 중재국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폭격 중단이 계속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혀서 세계에 피해도 주지만 이란도 오일을 팔 수 없어서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군인들에게 봉급도 주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이 제재 압박을 확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돈을 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행정부에서 언론사에 이렇게 알려주고 할 때 스캇베센트 재무장관이 있었거든요. 사진도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스캇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보세요. 국방장관의 얼굴 피덱세스는 더 가까이 앞에 있지만 흐리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스캇베센트 돈줄을 딱 조이고 하는 베센트 얼굴을 또렷하게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도 흐릿하게 저 뒤에 가 있습니다. 금융 압박 때문에 전쟁부 내지 국방부보다 재무부를 더 무서워한다. 그러나 이건 이제 반 이상이 맞을 수도 있고 반 이하가 맞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너무나 막 또렷한 것이 이게 방공 요격기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 이 같은 것을 군 당국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군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란을 더 이상은 칠 수가 없어. 쳐봐야 효과가 없고 무기만 지금 소진되고 있어. 이렇게 그냥 거의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고해성사죠. 그 정도면은. 현장의 군 지휘관이.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땅한 선택지 없습니다. 군사 공격이든 경제 압박이든 키는 누가 쥐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언제까지 버틸지는 몰라요. 이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 이란도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란이 쥐고 있어요. 군사적인 압박이든 경제적인 압박이든 이렇게 해서 이란을 대화로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원하는 조건을 줘야지 됩니다. 이란이 지금 양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튼 강화를 발표를 했다. 이란에 대해서 공격 강화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된다네. 효과도 없다네. 하니까 메시지를 전환하는 패턴이 아닌가. 저는 이 뉴스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요, 주요한 매체가 아주 긴 기사를 쓸 때는 그것도 이렇게 싹 보면 사람들이 별로 재밌어 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도대체 지금 미국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이 군사력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하는 것을 아주 길게 보도를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핵심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을 중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 지금 무기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탄약 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미국이 도대체 정확한 탄약을 얼만큼을 갖고 있고 이 비축류가 얼만큼인데, 얼만큼이라는 건 알려졌지만 이것을 얼만큼을 지금 소진한 거야,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정확한 건 모릅니다. 국가 기밀이죠.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지금 무기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미사일 하나를 만드는데 간단하게는 1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교한 이런 미사일을 만드는데 5년이 걸립니다. 줄일 수 없어요. 이게 절대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없는데 핵심적으로 그 사용된 탄약이 두 범주잖아요. 하나는 장거리 지상 공격 체계고 또 하나는 이란이 쏘는 것을 막는 요격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 공격에서 많이 쓰는 게 토마호크고, 그리고 이제 뭐 1000기 이상 발사했다고 하죠. 방공 체계 요격으로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패트리엇이잖아요. 이것은 한 기당 400만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1430기 정도는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란에 들어오는 한 대에 뭐 2만 달러, 3만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드가 있잖아요. 고도 그 미사일 그 방어 체계. 사드는 패트리어트보다 조금 더 사격 거리가 길고 그 길게 가고 높게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사드잖아요. 사드도 지금 전쟁 전에 뭐 360기 정도 있었다고 하던가요. 그 가운데서 지금 누구는 190기가 발사됐다, 누구는 290기가. 아니 이란 전쟁에서 얻은 것도 없이 이걸 이렇게 많이 발사를 했다고 추산을 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만큼이나 많이 없어진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이란의 비축량도 크게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란도 남은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수호하는 거죠.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을 막는 그러한 그 테란의 최후의 카드 정도만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은 무기가 못 가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뭐 패트리엇 미사일을 빨리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협상하지 않겠어요? 그걸 이란 전쟁에 안 쓰고 우크라이나로 보내든지, 아니면 지금 이란 전쟁에 쓰이는 상당 부분이 만일의 사태에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 때 거기에 써야지 될 것으로 예비를 해놓은 것을 쓰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여전히 남아주든지. 모든 미사일은 같은 그 비축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같은 거기서 가는 거예요. 여기 갈 걸 여기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빼고 하는 건데, 워싱턴은 계속 미국이 뭐 제일 무기도 많고 생산 능력도 제일 빠르다고 하지만, 이거 당연히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은 거죠. 이리저리 해서 뭐 효력도 없고 미사일 생산하는데 아주 쉽게 1년, 기본적으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계속해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도요, 요즘 보면 이란도 조급하다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 느긋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가족에게 막 다 초상화를 걸어놓고 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넣어놓고 트럼프 가족들 막 다 숨진 것처럼, 뭐 멜라니아 트럼프부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도 전부 초상화 액자 속에 걸어놓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베론 트럼프, 이 두 사람을 말하자면 암살을 위협하는, 암살을 촉구하는 무슨 파이러들이요, 뭐 어디를 멜라니아 트럼프가 자주 간다. 멜라니아 트럼프 뭐 섹스 피프스 애비뉴 이런 데 보여주면서 쇼핑하러 자주 가니까 이거 완전 지금 관역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실린 비디오인데요. 그냥 앞부분 조금만 تیم حفاظت 보여드리겠어요. ملانیا ترامپ مستقل از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عمل 멜라니아 می‌کند. 트럼프 سرویس 이제 무슨 مخفی 차량 برای 행렬 او به 같은 걸 جای 보여주는 رمز 것 سنتی 같고요. مرغ مقلد 자,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다 뭐 암살 위협을 하는 거예요. 뭐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제 보그 잡지 같은데 이런 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시큐리티 뭐 그리고 그의 동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쭉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어디서 어떻게 멜라니아 트럼프를
살해할 수 있는가? 지금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 비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오른편에 섹스 피프스 애비뉴고요. 멜라니아 트럼프가 뒤에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아주 가까운 이란의 그 타스님 통신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섬뜩한 선동 그런 그 동영상이에요. 제목 자체부터 섬뜩하잖아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를 어떻게 숨통을 끊어놓는가. 동선 경호 경로를 쫙 앞에 그 비디오가 보여준 거예요. 뉴욕을 지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주 쇼핑하는 이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 Freedom Fighters요. 자유전사들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돼요. 자유전사들이요. 행동에 나서라. 영부인이 살 수 있는 옷에 신경제 같은 거 뿌리라고. 이거 러시아에서 잘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독살이잖아요. 이란도 느긋하면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영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란 같은 국가는 막 불안감을 조성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선전 영상을 내보내는 적도 있어요. 보통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독재 성향이 강한 국가들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했지만 이번에는 영부인을 뭐 어디서 어떻게 뭐 거기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20살인 이 퍼스트 레이디의 아들 베런에 대한 위협으로 끝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베런 트럼프 우리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그 박스 텔레비전 보니까 오후에 막 이란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암살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막 그 비난을 했거든요. 비난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비난을 듣고 저도 지금 보도를 해드릴 때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 방송하면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와 퍼스트 레이디의 아들, 그 퍼스트 레이디의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암살 위협을 하는 게 섬뜩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도를 드리는데 제가 이 박스의 진행자 마크 레빈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순간에서야 스쳤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땠어요? 미국은 이미 이란의 지도자를 전쟁 첫날 암살했습니다. 1살짜리 손녀도 그렇고 가족들 많이. 그 이후에도 그것이 모자라서 그 이란 정권에 물론 이란 정권 반대하는 이란 국민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수십 명씩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살해를 하고 암살을 하고 잘했군 잘했어로 박수를 친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이게 딱 그 1대1로 대하고 보면은 미국도 이란이 이렇게 할 때 이란의 저 행위가 말이 돼? 이거는 영상으로 보여준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실제로 이것보다 몇 배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정도의 것을 실행에 옮겼잖아요. 야, 이런 때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다행이다 싶은 건 영부인과 베런 모두 비밀 경호국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집도 그렇고요. 뭐 백악관, 뭐 뉴욕의 트럼프 타워, 뭐 골프 클럽,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곳이 많아서 경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경호하는 것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란도 몸이 달았구나 그런 것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되죠.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 같아요. 어떤 살 수 없는 지경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베런 트럼프, 아유, 미국이 이제 그 징집제가 아니니까 베런 트럼프가 이란 참전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징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 없는 거고요. 인생 살면서 저렇게 와이프와 자녀를 저주받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모델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경호원들 얘기 등등. 오늘도 이란 전쟁 시작 처음부터
키는 이란이 쥐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란이 쥐고 있었던 것을 몰랐죠. 닷새면 끝날 것이라고 한 전쟁이 3, 4, 5, 6, 7, 5개월 지났네요. 어머, 딱 오늘이 5개월이네요. 날짜로는. 그러나 그 숫자 날짜로는 7월 28일이고 2월 28일에 시작했으니까요. 2월 달이 날짜가 28일이니까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중간에 또 하나하나 더 많은 달이 있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5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장례식을 보면서 린지 그레이엄 의원 자체가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 사람의 정책은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존중해야 하는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 전 연방이 아니죠. 숨졌으니까 상원의원의 그 사망 장례식이 시작이 됐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이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야지 됩니다. 오늘은 워싱턴에서, 내일은 본인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장례식이 있고, 오늘 이게 지금 의회잖아요. 의회 의사당에서 이제 의원들이 뭐 상원의원 100명 당연히 전부 갔고요. 이렇게 다 추모를 하고 또 오빠의 자리를 이어받은 그 동생도 심통한 그 표정으로 오빠와 또 마지막 인사, 오늘 동생은 뭐 마지막 인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죠. 사진이 왜 저만 있고 거기는 없습니까? 네, 어쨌든 뭐 그 정도면 됐고요.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는 낮 2시예요. 대통령은 아침에 의사당에서는 조사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대표와 존 튠과 또 JD 벤스 부통령이 조사를 했는데 뭐 조사라는 게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워싱턴 그 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에. 그때에 이제 연설을 조사를 할 텐데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또 뭔가 민주당과도 다리를 어떨 때 놓아야지 될 때 린지 그레이엄이 해줬으니까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트럼프 대통령의 안건에 대해서 지지를 했으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것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것에서만 조금 의견이 달랐고 나머지는 거의 일치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면 너무 이분이 100%가 거의 100%가 부분적으로 너무 훌륭한 정치인이었어 라고 하면 계속 지금 이어집니다. 이게 이어져서 이 분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할 때 그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거기까지 딱 가기 위해서 이어가거든요. 근데 안 그랬습니다. 지금 다 방송이 지금 확 다른 이슈로 돌았거든요. 다른 이슈로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워싱턴에서 장례식이 있고 내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사당에서 이제 비공개 장례 같은 것도 또 뭐 하는가 봅니다. 의사당에서는 비공개일 수 없겠죠. 행렬하고 비공개 장례식도 하는데 이 장례식보다 더 주목받는 게 린지 그레이엄 의원보다도 보통 이런 나라면 막 린지 그레이엄 의원 사진 나오고 몇 년부터 뭐 무슨 일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이 연설을 한 그 이후에는 나오겠지만 지금부터 나가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이 세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아니라. 가운데에 이것도 딱 구도가 맞는 사진이네요. 가운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오른편에 이스라엘 총리, 왼편에 젤렌스키 두 사람 다 전쟁과 연관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뜻을 관철하려고 만나게 되는 건데 뭐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특히 네타냐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는데 오늘 회담은 비공개래요. 왜 비공개를 할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별로 전화통화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도 네타냐후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났어요. 요즘에는 전에는 이란 전쟁 시작하고 처음에는 뭐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통화하고 하다가 요즘은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려면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한다고 하거든요. 5개월이 지난 뒤에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조금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극이, 목표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란을 지금 누른다. 미국은 지금 빠지고 싶어 하는데 빠질 방법을 찾지 못해서 스떡, 그냥 꽉 그 안에 끼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담 일정조차도 네타냐후가 잡기 힘들어서 오늘 잡기는 잡았는데, 네타냐후는요, 그 일주일 전이었어요? 2주일 전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F-35 전투기 판매하는 거래, 이거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어느 나라에 뭘 팔고 뭐를 안 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나에게 그런 걸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터키는 엄청나게 나에게는 동맹이야. 에르도안을 말하죠. 그런데 에르도안이 이스라엘을 싫어해. 네타냐후도 싫어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비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타냐후는 며칠 전이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핵협정을 미국이 맺은 것 있죠. 이것도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막,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핵협정, 물론 민간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거를 뭐 해준단 말이야? 그랬더니 대통령이 또 그 다음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그걸 해주겠어라고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그 문서에는 그 내용이 빠졌답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사우디 지도부와 인정하지 않았대요. 얘기하지 않았대요.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왜 그거 안 해주면 사우디는 미국 기업과 같이 이런 그 원자력 개발하는 거 못한다. 이 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말한 것을 쭉 팔로우하면서 따져보고 파악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핵 합의도 그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몰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MBS가 이긴 거예요. 무하마드 빈 살멘이 네타냐후를 이기고 트럼프도 이긴 거죠.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바이든까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라. 그래야만 이런 민간으로 쓸 수 있는 핵 기술을 가져갈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거 하기 싫어서 여태까지 미국과 이런 합의를 하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거 빼고 지금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거 의회에서 찬성을 해줘야지 되니까 의회에 보내는 문서에는 그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라. 외교관계 정상적으로 회복해라. 이게 빠진 채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요즘에는요. 숨진 이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여전히 숨지기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네타냐후를 지지했지만 공화당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란 전쟁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를 잡는다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일반 사람들을 잡는 그 행위 때문에 점점 지금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데 근데 네타냐후가 지금 엄청 불편한 위치죠. 3개월 뒤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선거는 정치력 이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정치력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이가 좋았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스라엘 대통령을 향해서 저 사람 사면해야 돼 하다가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 걸린 거예요.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오늘 회담이 비공개라는 것은 대통령과 네타냐후가 그다지 뭐 짝짝꿍이지는 않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몰라요. 네타냐후 같은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또 어느 정도 그 뜻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의 총리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자랑을 하고 있는 모사드 그런 정보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이란과 군사력으로는 더 이상 안 돼 하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 뭔가를 시동을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얼마나 기술이 좋으면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네타냐후의 정치력 한 40년 동안 미국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란을 쳐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아무 대통령도 이렇게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알았다기보다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왜 해 미국이 하고 안 했었잖아요. 그걸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가 대단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리석다라고도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참 못됐다, 나쁘다. 본인들은 알았잖아요. 지금 드러난 사람은 이런 것에 반대한 사람은 댄 케인 정도잖아요. 이름 잘 알려진 사람은 합참의장.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이란의 민간 시설을 공격을 해서 특정 지역에 물 공급을 10,000명이 못 받고 있다. 본인은 그 공격에 대해서 몰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 안 했을 수도 있죠. 합참의장에게. 현장에서 공격을 하는 지휘관이나 아니면 그 현장 공격 지휘관에게 지시를 하는 국방장관 피덱세스나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군사에 대해서는 최고 자문인 합참의장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러한 때에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마음을 전 지금은 변하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모르죠. 한번 그 기술을 보죠. 왜 기술을 보자고 말씀드리냐면은 네타냐후의 그 원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뻔하니까 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예요.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전쟁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은 지금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67%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지지를 하니까. 근데 오늘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는지는 보면은 알 것이고, 그리고 한때 정말 저 사람 대통령 자리에서도 내려오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내려와야지 돼! 라고 얘기했던 분들,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계실 텐데 살아났어요. 젤렌스키가 살아나서 이번에 오는데 이때가 이 시점이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 깊숙한 그런 곳까지 에너지 표적을 타격을 했어요. 어제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시장에 밤새 390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때 젤렌스키가 이제 회담에 오는 거예요. 백악관은 젤렌스키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방안을 논의를 한다. 평화안을 논의를 한다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얘기 나오니까 크렘린에서는요. 지금 전쟁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라고 딱 얘기를 해봤어요. 미국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것을 요격 미사일 생산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허락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나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키우에서 생산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허가는 줬어. 근데 그거 딱 대통령의 말만이 그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것, 의회에서 뭐를 해야지 되는 것, 기술적인 것, 이런 미국 회사하고도 다 의논을 해야지 되고 그런 것들, 더군다나 이것도 이란 전쟁과 연관이 되죠. 이란 전쟁 그쪽으로 다 많은 걸 보내니까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이 줄어들었고 해서 이제 팩2, 팩3 요격기를 미국과 공동 생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렇게 정교한 것을 생산한다는 거, 이건 정말 다 다른 법, 정치, 기술 문제가 다 포함돼 이걸 이제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거고요. 주말에 혹시 여러분 이런 뉴스 들으신 것 있으세요?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에서 이란을 공격을 했다.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요, 이란을 러시아와 함께 공공의 적으로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그 공격을 하고 할 때, 그리고 러시아가 테헤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테헤란에서 미국 기지 같은 것을 공격을 할 때, 그런 때 이제 러시아가 정보를 줬잖아요. 그리고는 또 러시아는 또 이란의 드론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이 우크라이나도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도 정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강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정보도 강하고 이제 뭐 요격수들이 굉장히 그 여자 요격 저격수도 굉장히 그 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해서 스파이 이게 강한 거예요. 러시아와 한때 뭉쳤다 떨어졌다 이런 관계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딱 보니까 이란이 미군 시설과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데 러시아가 도와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걸 이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 셈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도 뭐 큰 영향은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아직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 있는 거고 지금 린지 그레이엄 이분이 숨졌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네타냐후 총리나 다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왔잖아요. 두 사람 다 린지 그레이엄과 친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너무 싫어해서 군 출신으로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전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지지를 했었잖아요. 지지를 했는데 그 린지 그레이엄이 숨지기 전에 강력하게 발의를 해놨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있죠. 그 공동 발의자예요. 그런 것을 지금 발의돼 있는 이 상태에서 숨지고 장례식에 와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지금 그 상황이고요. 어떻게 되는 게 계속 그 미국이 국제 뉴스와 연관이 돼서 저는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뉴스다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하는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모든 뉴스는 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우리는 생활인이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잘 그 생활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데 먹고 자고 건강하고 라는 손에 잡히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1차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2차적인 그것만으로는 뭔가 허한 게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아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오늘의 미국을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현대사를 읽는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뉴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판단력도 좋아지고 더 재미있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과거의 것에서는 깨달으려고 하면서 아직도 뭐 손자병법이 어떻고 도덕경이 논자 뭐 이런 삼국지를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도 만화로라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국제뉴스야 한다는 게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뉴스를 날마다 해서 그런지 뭐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국제뉴스를 또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간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예상했던 대로 했네요.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를 겨냥한 그 행정명령 있죠. 아주 우편 투표 까다롭게 하고 해서 민주당 유권자에게 조금 해가 되고 공화당 유권자에게 득이 되게 하려는 그 의도예요. 그 행정명령은 이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연방 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촉구라고 하고 어떤 매체는 요청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상고한 거예요. 하급법원과 일반 하급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보스턴에 있는 제1항소법원이에요. 여기서 다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 하지 말아라 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우편투표를 어렵게 11월 선거에서 해달라 하는 요청이거든요. 뭐 이것을 심의하는 데는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소송이 걸렸냐면 캘리포니아주와 23개 주 워싱턴 DC가 함께 이건 아니지.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를 다 관할해? 선거 자체는 헌법이 명시하기를 주정부에 달려있다. 주정부에 속한 카운티, 시정부에 달려있지. 연방정부는 대통령 그 투표할 때도 그렇지 주정부에서 다 계산을 해서 주면은 그냥 숫자만
발표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법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 이 주들에서는 아니 그 권한이 주정부와 의회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런 걸 하면은 의도가 있다, 악용되기가 쉽다, 그리고 혼란스럽다. 왜 주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도 이건 뭐 뻔한 해석이에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세히 이 내용을 보도를 했던데요. 헌법은 선거에 대한 권한을 주와 의회에 부여한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의 판사가 원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3개 주와 워싱턴 DC, 그래 당신들 주장이 맞아 했고, 또 트럼프 법무부가 항소를 해서 보스턴의 제1 항소법원 판사가, 그 판사는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예요. 또 역시 하급 법원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우편 투표를 막고 하는 게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서, 거의 없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하잖아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알고 했다면 추방까지 가능한, 이거 완전히 중범죄거든요. 자, 그런 일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우정국 이런 곳에 각기 다 이렇게 국토안보부에는 데이터를 딱 수집을 해서 뭐 시민권자 뭐 명단을 뭐 리스트를 만들어라 뭐 이런 등등.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은 연방 대법원으로 이 이슈를 가져갔습니다. 자, 캐나다의 미국 여행을 조금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캐나다가 통계청에서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캐나다 사람들의 미국 여행은 지난해 2025년도에 25%가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도 이제 올해의 그 초기에도 이렇게 보면 2025년에 그 추세를 이어간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유가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역 긴장, 관세, 마음대로인 관세.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51번째 주가 돼야지 된다. 캐나다가. 그럼 잘 살 텐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휴가를 안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요. 캐나다 내부로 가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곳. 그러니까 미국 관광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건데, 캐나다가 해외 여행객 그 국가를 보면은 캐나다가 1위예요. 아무래도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캐나다의 통계청이 1972년도 디지털 기록으로 딱 이런 것을 계산을 한 이후에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줄어들었답니다. 2025년 내내 1년 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26년도 캐나다 사람이 미국 여행에 쓴 비용도 지난해보다 23억 달러가 줄어들었답니다.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돈을 덜 쓰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188억 달러를 썼대요. 2024년도에는 221억 달러를 썼는데, 그런데 같은 기간 캐나다 사람들이 다른 해외에 쓰는 여행 비용, 그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여행을 줄인 게 아니라 미국 여행만 줄인 거죠. 방문지를 다른 곳으로 바꾼 겁니다. 숫자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2025년도 미국으로 여행한 캐나다 사람 케이스가 710만 건이 줄어들었답니다. 대단하네요. 반면에 국내 여행이 500만 건이 증가했고, 그럼 나머지는 뭐 해외로 나갔겠죠. 4월부터 6월까지 집계한 자료는 2025년도 급격히 줄어든 것보단 조금 완화됐긴 했대요. 왜냐하면 2025년도 갑자기 막 관세 51번째 주 이게 확 터져 나왔었던 때고, 지금은 이제 조금 거기에 면역도 됐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 여행 같은 것이 조금 회복됐다고 하고요. 항공 여행이 여전히 무척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미국의 캐나다가 관광시장에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하나만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근데 이번에는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도 나올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재미로도 관심이 있고, 일론 머스크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주식 때문에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반 정도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스페이스 X의 주가 폭락 때문에 6월 달에 아주 기록적인 그 IPO 공개를 했잖아요. 135달러라고. 그것도 회사가 정해서. 보통 시장이 정하는데 이건 회사가 정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페이스 X가요, 완전히 그 재생이 가능하다. 다시 사용하기 가능한 운송 시스템이다. 설명해온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우주선 스페이스 X가.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표현한 것에 따르면 계속 그런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잇따른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해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도 조금 뻥튀기가 있다. 물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게 조금 완벽하게 일론 머스크의 말을 100% 모든 것을 다 믿기에는 좀 그렇다 하는, 이미 이제 그렇게 좀 그쪽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또 폭락을 해서 6월 중순에 1조 4,500억 달러 정점에서 7천억 달러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이 1조 4,500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니까 딱 반토막 났잖아요. 그 금요일에 그 스타쉽 시험 비행이 있었잖아요. 완벽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행 시험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주가 하락을 돌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들이 모든 게 평가되고 그 모든 것이 눈으로 직접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고 평가되고 그 정보가 이제 시장에 전달이 되죠. IPO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X에 농담했잖아요. 나는 이제 그 조만장자다, 트릴리어네어다. 이제 이미 1조 달러 자산에서 몇천억 달러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불렀고요. 근데요, 7천억 달러가 얼만큼이에요, 여러분? 7천억 달러가 그 일론 머스크 자산인데 그 다음 사람들 몇 명을 합쳐도 7천억 달러 안 될걸요? 아무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 X가 IPO를 된 뒤에 처음으로 실적 보고를 내놓을 예정일이 언제냐면요. 8월 4일입니다. 8월 4일이 이건 7월이군요. 7월이고 8월 4일이 화요일이네요. 8월 4일 화요일인데 지금 스페이스 X 주가 볼까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115달러던데 지금도 115달러네요. 115달러 60센트. 오늘 1.85%가 올라갔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많이 한 10% 정도 내려가지 않았던가요? 그러더니 이제 오늘 그 내려간 것에 조금 회복하는 거죠. 어제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몇 %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그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이제 퇴장을 했거든요. 근데 유엔에서 퇴장한다 하면 우리는 항상 북한이 퇴장한다. 이걸 많이 봐왔는데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중에서 프랑스의 발언에 반발을 해서 미국 대표단이 이제 퇴장을 한 거예요. 프랑스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시작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워싱턴의 인권 관련 표결을 말하자면 권위주의 국가와 좀 비유를 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지금 누군가가 재신임을 받아야지 되는데 다른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재신임을 했는데 미국하고 한 10개국 정도만 신임을 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프랑스가 그 10개국이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예요. 북한, 러시아처럼 미국이 그 행동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미국 대표단이 발딱 일어나서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미국이요, 지난주 금요일에 UN 인권 대표의 임기 연장에 반대를 했어요. 볼커 터크 그 최고 대표죠. UN 인권 최고 대표의 임기 연장에 반대를 했는데 이 반대한 국가가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 밖에 이 프랑스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10개 국가라고 하는데 제가 10개 국가를 다 못 찾았어요. 니카라과가 있고 말리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 국가들은 그냥
별로 이름 없는 국가들인 거죠. 어떤 국가는 러시아를 봐서, 어떤 국가는 미국을 봐서, 뭐 북한 봐서 그렇게 동조한 국가는 없을 것 같고 13개국이 기권을 했고 140개국이 이 볼커 터크를 UN 인권 최고 대표로 연임을 해라라고 찬성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딱 그 10개의 나라에 속하니까 프랑스의 UN 대표가 이걸 이제 바로 북한과 러시아에 비교를 한 거예요. 미국이 한때는 인권의 등대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의 요즘 많이 나오네요. 마이크 월츠 대사가 프랑스는 세계 최악의 탄압자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훈계해온 인권 수장을 지지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이 이 볼커 터크가 어떻게 세계 독재주의, 세계 최악의 탄압자들에게 아부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훈계했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140개국 이 사람의 연임을 바랬던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했다는 걸까요? 단지 이 터크라는 이 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 전쟁 자체를 비난했다기보다는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에 대한 군사 행동을 비난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뭐 겉으로는 뭐 이 사람이 뭐가 부정부패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의 대사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미국의 대사가 정말 거만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하더니 전체적으로 딱 나와버렸거든요. 140개국이 아니라 144개국이 이 사람을 연임하기를 인권 최고 그 대표 볼커 터크의 연임을 지지를 했네요. 미국은 10개국에 반대하는 국가에 돼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과 UN 사이에서 존재하는 긴장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여러 국제기구에서 많이 그 탈퇴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럼 왜 이 사람의 그 연임에 반대했는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말이야. 사무총장이 표결을 서둘렀고 절차적인 그런 것도 없었고 이거 뭐 뒷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프랑스의 대사는 이 터크를 양심의 목소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임기 동안 엄정하고 공정하게 뭐 UN 인권을 그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기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프랑스의 발언에 반대하면서 프랑스는 또 미국을 북한에 비유하면서 UN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전에는 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그레이엄 장례식에 가서 조사를 할 테니까 그게 이제 좀 탑뉴스가 될 것 같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